리버풀 정말 로망의 집합체죠. 리버풀처럼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클럽이 몇 안 되거든요. 이 대표 응원가만 들어봐도 뭔가 좀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시민구단이라는 점도 굉장히 낭만이 있고, 맨유와 더불어 가장 지역 및 해외 팬층이 두터운 클럽이자 또한 맨유와 더불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클럽 중에 하나이기도 한 클럽입니다. 한국만 해도 뭐 리중딱, 리비가, 뭐 콥등이, 훈바, 전범풀 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별명들도 다 최근에 나온 별명들이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됐어. 이전에는 리중딱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why? 존나 잘했으니까.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딱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많이 놀리고 많이 까는 팀일수록 옛날에 날라다녔다.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팀이길래 그렇게도 놀려대느냐, 쉽게 말해서 깡패였지. 너무 우승컵이 많아가지고. 이 영상 하나만 정주행하고 리버풀 시내 가가지고 몇 마리 짓걸어보세요. 적어도 술값은 이미 안 내도 됩니다. 다만 가게 팻말색이 파란색인 곳으로는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한국 못 옵니다. 혹시 형들 리버풀을 제일 싫어하는 클럽 어딘지 아십니까? 에버튼하고 가장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 리버풀이 에버튼의 홈구장을 뺏었거든. 그것도 100년 전에. 원래 이 안필드가 있죠, 지금의 리버풀 홈구장. 이게 원래 에버튼의 홈구장이었어요. 에버튼이 이제 1878년에 영국의 한 교회에서 만든 클럽인데, 이제 축구팀을 만들었으니까 홈구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막 축구장만 알아보고 하니까 이 1884년에 개장한 안필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를 합니다. 먼저 먹어버린 거지. 근데 이 안필드 주인이 중간에 바뀌어요. 이 존 홀딩이라는 사람이 1891년에 안필드 구장을 사버려요. 그러면 이제 에버튼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바뀌었으니까 홀딩 이 양반한테 임대료를 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지. 에버튼 얼마 전에 풋볼리그도 가입하고 뭐 프로팀 다 됐네. 임대료 조금만 올려볼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건물주가 장사 잘 되는 점포에 임대료를 올린 셈인데, 그래서 그 조금이 얼마였냐? 무려 임대료 2.5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쌍놈의 자식을 봤나? 너 지금 에버튼 회장인 거 잊어먹었냐? 임대료를 내려주지 못할 망정 뭐 2.5배를 내? 이러니까 홀딩 이 양반이 그랬구나, 못 내겠어? 그럼 나가 이 새끼야! 그렇게 에버튼이 결국엔 방을 빼요. 뭐 어쩌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바로 옆에다 구장을 지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에버튼의 홈구장으로 쓰이고 있는 구디슨 파크. 두 구장을 보면은 이제 공원을 중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에버튼이 방을 뺐으니까 이제 안필드가 비어버렸잖아. 어쨌든 이 홀딩 양반도 이제 구장을 써먹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냥 내가 팀만 들면 되는 거 아님? 그렇게 에버튼 애슬레틱이라는 이름의 구단을 창설해서 특허를 받으러 가는데, 야 이 자식들아, 에버튼이란 이름은 이미 있는데 뭔 에버튼이고, 에버튼이란 이름은 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클럽 이름을 가지고 이 양반이 머리를 싸매기 시작하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홀딩의 측근이 여기 지역 이름 따서 리버풀로 갑시다 해서 1892년 6월 3일 리버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에 앉은 영감님 홀딩입니다. 이 리버풀 팬들이 이 홀딩이라는 사람을 높게 평가한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 원래 사업가야. 그래서 당시 여러 옵션들이 있었어요. 굳이 리버풀을 안 만들어도 돈 벌 방법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리버풀을 창단했다. 여기서 점수를 높게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에버튼 입장에서는 통신 영감쟁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이 두 클럽은 이제 아다리가 안 맞아왔던 거예요. 참고로 지금 안필드를 가보면 샹클리 게이트 바로 맞은편에 이제 홀딩 가족들이 살았던 사저가 있어요. 이 지역이 이제 재개발되면서 싹 밀어버렸는데, 여기 이제 리버풀의 이성계가 살던 곳이니까 보존을 해서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어쨌든 이제 팀을 만들었으니까 감독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스코틀랜드 출신인 존 맥케나라는 사람이 리버풀의 제1대 감독이 됩니다. 창단 2년차에 프로리그인이 풋볼의 2부 리그에 합류하자마자 22승 6무로 무패 우승을 거두면서 1부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지금은 이제 뭐 2부 1등이면 바로 1부 리그 직행이지만, 당시에는 2부에서 1등을 해도 바로 승격이 아니라 1부 리그 꼴등이랑 승강제를 치러야 돼. 그때 이제 1부 리그 꼴등이 이제 뉴튼 이스라는 클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이죠. 이 뉴튼 이스라는 클럽이 맨유거든. 맨유가 옛날에 이제 이런 뜬금포 색상의 유니폼을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날 이제 리버풀이 승강제에서 2대0으로 이기게 되면서 맨유는 2부로, 리버풀은 1부로 올라갑니다. 두 클럽 간 라이벌리의 시작이죠. 그렇게 잘 나가던 맥케나 감독 1896년 가뿐 사임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감독, 단장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가지고 맥케나 감독이 감독, 단장, 뭐 스카우터, 뭐 급식소 아주머니 그건 좀 아닌가? 리버풀이 더 나아가려면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감독직을 물려주고 자기는 단장 역에 충실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리버풀의 제2대 감독, 당시 썬더랜드의 1부 리그 2연속 우승을 견인했던 토마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까지도 토마슨 이 사람은 썬더랜드의 레전드 감독이고, 묘비에도 썬더랜드 마크가 있어요. 그렇게 왓슨의 지도 아래 리버풀 창단 8년 만인 1900-1901년 시즌 리버풀이 1부 첫 우승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 왓슨 감독 있죠.
그러다 1904년에 뭐 강등도 당하고 강등 당한 지 1년 만에 또 2부 리그 승격하고 승격한 지 1년 만에 또 1부 리그 우승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영국에서 2부 1부를 연속으로 우승한 유일한 클럽이 리버풀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저번 2부 우승자인 번리가 승격하자마자 EPL 우승자가 된다는 건데 소설이죠. 그렇게 1906년 1부 리그의 두 번째 우승을 한 기념으로 안필드에 스파이온 콥이라는 스탠드가 설치되는데 이게 바로 리버풀 콥의 시작입니다. 개 뜬금없지만 이 스파이온 콥은 남아공에 있는 언덕 이름입니다. 얘랑 리버풀 콥이랑 뭔 상관이냐. 이 1800에서 1900년대 영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설칠 때거든요. 얘들이 남아공에 있는 나라에 있는 금광을 먹고 싶은 거야. 당시 영국은 먹고 싶다? 무조건 먹습니다. 왜냐? 깡패였거든. 그래서 남아공에 먼저 와있던 유럽인인 보어인과 전쟁을 해요. 결국 영국이 이기긴 하는데 이 스파이온 콥이라는 언덕에서 영국인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추모의 의미로 콥이라는 축구 스탠드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리버풀도 1906년에 이제 콥 스탠드를 지어요. 그러니까 콥이라는 게 거의 뭐 영국 뭐 모든 구장이 다 있어서 당시에는. 아무튼 리버풀 1928년에 콥 스탠드에 무려 3만 명이 관람할 수 있게 이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스탠드 위에 지붕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응원 소리가 더욱 울리는 효과가 생겨나면서 안필드가 원정팀들에게 존재감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참고로 1896년부터 감독을 했던 왓슨 감독, 이 사람이 현재 리버풀 감독 중에서 가장 최장수한 감독으로 남아있습니다. 무려 19년간 감독직을 수행해요. 심지어 1차 대전 때문에 리그가 중단되는데 1차 대전 중에서 왓슨 감독이 폐렴으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1차 대전이 아니었으면 감독직을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리그 중단 직전인 1915년 4월경 리버풀 경기에서 승부 조작 사건이 발생하는데 하필 또 상대가 맨유예요. 당시 이제 맨유가 강등 위기였거든. 그래서 반드시 승점을 따야 되는데 근데 이제 리버풀은 당시 중위권 약정이라서 굳이 져도 상관이 없는 판이었거든. 그래서 맨유 출신 리버풀 선수였던 제키 셸든, 이 양반이 리버풀 선수들한테 야 글쎄 골을 먹히면 돈을 준다는데? 그렇게 이제 맨유가 2대0으로 이기는데 이제 경기 보던 팬들이랑 기자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결국 승부 조작이 드러나면서 조작에 가담했던 리버풀 선수 4명이 프로 퇴출이 됐는데 웃긴 건 1차 대전에서 영국이 승전국이 되면서 3명은 특별 사면으로 축구 선수 커리어를 이어나갑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인생도 타이밍이다. 아무튼 1차 대전이 끝나고 애쉬워드라는 사람이 리버풀의 세 번째 감독이 되고 1921년, 22년 2년 연속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리그 최고 클럽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애쉬워드 감독 웃긴 게 원래는 이 올드햄이라는 팀 감독이었거든. 근데 1922년 리버풀이 우승이 거의 확정나니까 갑자기 리버풀 회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지금 올드햄이 강등 위기라는데 좀 갔다 올게. 지금 리그 안 끝난 거 알지? 응 어쩔? 그렇게 이제 가쁜 올드햄 감독으로 떠나버리는데 그 시즌 올드햄은 결국 강등됩니다. 그래도 낭만이 있었지? 그렇게 2부 연속 우승을 한 리버풀 갑자기 성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까지 그저 그런 중위권 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리버풀이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던 1936년 조지 케이라는 사람이 리버풀의 6번째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이 사람인데 이때 이제 리버풀의 주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퍼거슨 이전 맨유의 레전드 감독이었던 맷 버스비고요. 아무튼 조지 케이 감독이 부임한 지 2년 차인 1938년 달글리시, 제라드 이전 리버풀의 원조 레전드가 된 사람 빌리 리델이라는 선수를 영입합니다. 아마 이 선수만큼 미친 축구 인생 보낸 사람 없을 거예요. 1938년에 리버풀이 들어왔는데 1939년에 2차 대전이 터지면서 리그가 올스톱이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리그가 재개되는 1946년 1월에 첫 공식 데뷔전을 치러요. 그러니까 팀에 들어온 지 8년 만에 데뷔전을 치른 거예요. 아시다시피 축구 선수에게 8년이란 공백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리델이 데뷔했던 이 1946-47 시즌 리버풀이 리그 1위를 달성합니다. 재밌는 건 당시 2등이 맷 버스비가 감독을 이끌었던 이제 맨유였다는 점도 포인트죠. 이때 당시에 이제 리버풀의 스쿼드 사진인데 맨 왼쪽이 조지 케이 감독이고 빌리 리드도 이제 오른쪽에 있네요. 플레이 스타일은 베일과 유사하며 리버풀 원클럽맨으로 534경기 228골, 리버풀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높아 팬들이 리델풀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준 지금으로 붙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 리버풀의 제라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2차 대전 이후 우승한 리버풀 정말 귀신같이 순위가 떡락을 하면서 다시 원위치였던 중위권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1951년 조지 케이 감독이 건강 이슈로 사임을 하고 세상을 떠나던 1954년 리버풀이 50년 만에 강등을 당하면서 최악의 암흑기를 걷게 됩니다. 당시 승강전 상대였던 카디프 시티한테 0대1로 졌는데 이때 빌리 리델의 PK 실축까지 더해지면서 매우 아쉬운 경기가 되었죠. 그렇게 강등의 책임을 물어 K 감독의 후임이었던 돈 웰시 감독이 리버풀 감독 최초로 경질을 당합니다. 이전에 리버풀 감독들은 다 자기가 사표 내고 제발로 나왔거든. 그렇게 계속 감독을 바꾸고 뭘 하고 해도 승격을 못해요 리버풀이. 심지어 막 5부 이하 팀한테도 막 FA컵에서 막 두드려 맞고 하면서 이 리버풀이 리즈 시절만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흔하디 흔한 영국 쩌리 클럽 태그트리 타고 있었거든요. 결국 경질당한 웰시 감독의 후임이었던 이 테일러 감독마저 사임하면서 리버풀의 감독 자리가 다시 공석이 됩니다. 그렇게 2부 리그 중상위에나 전전되던 팬들조차 다시는 1부 우승을 하지 못할 거라도 말하던 이 리버풀의 클럽 회장 한 남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혹시 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클럽을 지도해볼 생각 있음? 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드디어 맨유 감독 자리가 비었습니까? 빌 샹클리, 리버풀 부임 이후 4후 2000년대까지 리버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분 없이는 지금의 리버풀도 없었다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리버풀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 샹클리 게이트의 주인공 그 샹클리가 1959년 리버풀의 9대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참고로 8년 전인 이제 1951년 리버풀에서 샹클리에게 감독 제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발 선수들을 보드진들이 이제 정하는 걸 본 샹클리가 쎄함을 느끼고 꺼지라고 해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보드진들이 팀에 너무 개입하면 폭망하는 테크트리는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1959년 샹클리가 감독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보드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이 순간부터 내가 선수 직접 뽑을 거니까 간섭하지 말고, 원하는 선수도 잔말 말고 그냥 사줘. 토달지 말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바로 도망갈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샹클리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리버풀에 올 때 진짜 맨몸으로 와요. 보통 감독이면 이제 뭐 자기랑 같이 일해오거나 뭐 잘 맞는 스태프들 항상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샹클리는 리버풀에 있었던 스태프들을 단 한 명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나 님들 안 자를 거임. 님들이 나보다 클럽 돌아가는 시스템 잘 알 거니까 대신에 깝치면 이 클럽에 50년 있었던 뭐든 다 잘라버릴 거니까 무조건 충성해. 알겠어?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또 이 리버풀의 부트루. 원래 이제 이 방이 축구화를 관리하는 작은 방 같은 것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샹클리 감독이 코치진들하고 막 전술회의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게 시작한 샹클리 체제 감독 부임 1년 만에 무려 24명의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대대적인 보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항상 보조진한테 했던 말이 나 얘 살 건데 빨리 영수증에 사인해줘. 대신 못하면 나를 잘라. 알겠지?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선수들을 미친듯이 영입하면서 마침내 부임 3년 만에 1부 리그로 리버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1부로 올라온 첫 해 시즌에 8위를 해요. 사실 2부 팀이 1부로 올라오고 첫 시즌 만에 8등을 했으면은 결코 못한 게 아니야. 근데 저때 에버튼이 1등을 한 거야. 하필. 그래서 아니 줌마들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강탈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네? 저런 처죽일 놈들을 당장 끌어내리고 우리가 이겨야 한다. 그렇게 다음 시즌인 이제 63, 64 시즌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하게 되는데 자극제가 되죠. 그리고 지금의 리버풀 유니폼 컬러가 이제 딱 이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원래 리버풀의 유니폼 컬러는 상의 붉은색, 하의 하얀색 이렇게 이제 쓰고 있었는데 리버풀이 63, 64 시즌을 우승하고 유로피안컵 이제 진출권을 따게 되거든요. 근데 2라운드 상대가 당시 유럽의 맹주였던 벨기에 안드레우트란 클럽이 있었어요. 이때가 전성기 시절이죠. 쟤들이 너무 잘하니까 샹클리 감독이 고민을 하다가 야, 상하이를 전부 빨갛게 하면 상대가 좀 더 쫄지 않을까? 그랬더니 당시 리버풀 주장이 그럴 거면은 아예 양말까지 빨갛게 하죠? 물론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안드레우트를 결국 잡으면서 다음 라운드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죠. 이 유니폼 컬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64-65 시즌 리그 7위지만은 첫 FA컵 우승, 다음 65-66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과거의 리버풀로의 부활에 성공을 합니다. 그 후 약 이제 5년간의 약간의 가독의 시절을 거쳐요. 이때 가독이었던 68-69 시즌 리버풀이 리그 2위에 이제 FA컵 준우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아스날이 리그 우승, FA컵 우승으로 아스날 역사상 첫 더블을 이제 달성을 하죠.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이제 승점 1점 차이로 막 2등하고 이러면서 5년 연속 아쉬운 무관행이 이어지다가 72-73 시즌 마치면 리그 1위 플러스 UEFA컵을 이제 동시 우승하면서 첫 더블을 이제 이뤄냅니다. 그렇게 다음 해인 73-74 시즌 FA컵에서 다시금 우승하면서 리그 2위에 서력을 씻어낸 직후 승승장구하던 리버풀의 샹클리 감독이 15년 만인 1914년 7월 12일 가뿐 사임을 발표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제 피로 누적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자서전에서는 아내가 조금 일찍 은퇴를 원했기에 그렇게 했다. 은퇴를 발표한 직후 곧바로 후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샹클리가 리버풀에 남긴 유산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아까 말했던 뭐 부트름도 그렇고 지금도 안필드의 선수 입장 터널에 있는 이 액자 같은 경우에도 샹클리가 들여온 거고 이 리버풀의 가장 유명한 응원가인 이 노래도 이제 샹클리가 감독이던 1960년대 초반에 정창 때 이제 응원가입니다. 원래 이 노래가 1945년 미국의 한 뮤지컬에서 사용된 건데 노래 자체가 좋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1964년 영국에서 비틀즈와 용호 상박을 이루던 이제 게리 앤 페이스메이커가 이 YNWA를 리메이크하고 이제 영국 차트 4주 연속 1위를 하면서 여러 구단들이 이제 이 노래 응원가로 사용해요. 그때 이 게리 앤 페이스메이커의 리더가 샹클리 감독에게 이 음반을 선물하는데 샹클리가 이 노래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후 이제 리버풀 홈구장에서 이 노래를 틀어주기 시작하는데 팬들이 부르면서 YNWA가 이제 리버풀 응원가로 이제 쓰이기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뿐 맨유에서 자기들이 이 노래를 먼저 불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맨유 팬이 갑자기 내가 오페라 가수인데 우리가 1958년에 이 노래를 OT에서 먼저 팬들이랑 같이 불렀거든. 너희들이 부르기 한참 전부터 우리 님이 응가로 쓰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원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노래 쓰지 마라. 알겠어? 그래서 리버풀 공식 입장이 닥치시고 이 노래가 영국에서 유행한 게 1964년 이후거든. 그러니까 입 털지 말고 꺼져라 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셀틱, 도르트문트, 뭐 페노르트 같은 클럽들 역시 이 노래를 응원가로 쓰고 있고요.
이 리버풀의 근간을 새로 만든 샹클리라는 감독 시절 시작된 응원가. 나는 그 맛에 이제 리버풀 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노래를. 아무튼 레전드 감독이었던 샹클리의 은퇴 이후 이제 파장이 꽤 컸던 게 샹클리 다음 감독으로 밥 페이슬리라는 사람이 이제 10번째 감독으로 선임돼요. 근데 이 은퇴한 이후에도 샹클리가 막 선수들 훈련전에 많이 드나들었거든. 워낙 클럽을 좋아하니까. 근데 선수들이 페이슬리 말고 샹클리한테 자꾸 감독님 오셨어요? 아 감독님 오늘 훈련 뭐해요? 이러니까 이제 구단 입장에서 막 감독 체제의 권위가 위협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샹클리를 그닥 반기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샹클리 자서전에 이놈들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좀 섭섭하네? 나는 이제 뉘앙스의 글이 있어요. 그렇게 과거의 향수에 찌들어 있는 그저 그런 이제 이브리그 클럽의 리버풀을 세계 최고의 클럽 반열에 올려놨던 빌 샹클리. 1981년 9월 16일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면서 그 유골이 안필드에 뿌려짐으로써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리버풀의 뼈를 묻게 됩니다. 정말 이 리버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거죠. 이후 존 홀딩의 생가 바로 맞은편에 그 유명한 샹클리 게이트를 설치. 1997년에는 안필드에 샹클리 동상을 설치하면서 확실한 리버풀의 레전드로 남아있죠. 아무튼 그렇게 1974년 밥 페이슬리가 리버풀의 10대 감독으로 이제 임명됩니다. 이 사람은 샹클리 감독 당시 코치진으로 붙는 멤버예요. 샹클리가 은퇴 의사를 밝혔을 때 가장 옆에서 뜯어말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기에 처음 감독이 됐을 때 엄청나게 부담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정 감독이 팀의 레전드 되는 사람인데 부담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동상까지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먹는 독이 든 성배 같은 자리. 누군가는 근데 그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 이야기로 하면서 그렇게 리버풀의 최고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샹클리가 좀 이제 카리스마틱하면서 화도 좀 내면서 말을 좀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면은 페이슬리는 약간 이제 완전 정반대인 좀 차분하면서도 우직한 스타일의 감독이었던 게 별명이 조용한 천재였어요. 근데 이제 이 감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선수 보는 눈이 정말 뛰어나요. 이건 무시 못하거든요. 이 시기에 리버풀에서 한가닥했던 선수들은 다 이분이 데리고 왔다 보시면 됩니다. 우선 부임 첫 해인 74-75 시즌 리그 2위를 시작으로 부임 2년차인 75-76 시즌 리그 우승, 3년차인 76-77 시즌 리그 우승으로 리그 10번째 우승 플러스 챔스 전신일 유로피안컵을 우승하면서 리버풀 역사상 처음으로 유로피안컵을 우승시킨 감독이 됐죠. 당시 FA컵은 1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으로 이제 트래블에는 아쉽게 실패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리버풀에 갑자기 악재가 찾아옵니다. 샹클리 감독의 유산이자 70년대 리버풀 최고의 스타였던 케빈 키건이라는 선수가 갑자기 함부르크로 이적을 해버리면서 전력에 매우 큰 공백이 생겨요. 근데 이제 페이즐리 감독이 아까 선수 보는 눈이 존나 좋다 그랬잖아요. 이 키건이라는 미친 전력 공백을, 그것도 발롱도르를 타던 선수의 공백을 매우 말끔하게 메꿉니다. 당시 셀틱의 스트라이커였던 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말이죠. 케니 달글리시, 당시 영국 축구 최고 이적료인 44만 파운드를 주고 데려옵니다. 이후 키건과 달글리시, 리버풀의 전현직 스타들이 리버풀과 함부르크 간 슈퍼컵에서 맞붙게 되는데 합산 스코어 7대1로 리버풀이 대승을 거두면서 달글리시가 판정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페이즐리 감독 4년차인 77-78 시즌에 리그 2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노팅엄의 최전성기 시절로 이제 리그컵 플러스 리그 우승을 모두 노팅엄한테 뺏기게 되죠. 참고로 이제 리버풀은 전 시즌 챔스 우승팀이었음에도 노팅엄을 상대로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을 정도로 노팅엄이 날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리버풀에게 무관이란 존재하지 않아. 클럽 브리에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2년 연속 유로피안컵을 우승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안 되면 유럽으로 간다 이거야. 지금으로 치면 2연속 챔스 우승이니까 미친 거죠. 당시 어시스트를 이제 그레엄 수네스, 이제 골을 달글리시가 넣으면서 유럽 최정상의 리버풀을 이제 2년 동안이나 이제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5년차인 78-79 시즌 안필드에서 단 4골만 내주는 미친 시즌을 보내면서 11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 6년차인 79-80 시즌에 리그 1위로 12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80-81 시즌 5위를 기록하지만 웨스트햄 상대로 2대1로 승리해서 구단 최초 리그컵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죠. 이 시절에 리버풀에게 무관은 그냥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즌인 1980년 5월 페이즐리 감독의 미친 선구안이 또 발동하는데 바로 웨일즈에서 건너온 리버풀의 레전드 이언 러쉬. 한때 에버튼의 열렬한 팬이었던 이 남자가 머지사이드 더비 최다 득점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러쉬 영입 찍고 81-82 시즌 작년 5위였던 성적을 털어내듯 다시 리그 1위 플러스 리그컵을 토트넘 상대로 3대1로 이겨서 리그컵 우승 플러스 레알 상대로 또 1대0으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세 번째 유로피안컵 정상에 또 이제 오릅니다. 재밌는 거는 이때 레알 선수 중에 한국 감독으로 유명한 이제 슈틸리케가 있었는데 딱 2번 유로피안컵 준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 두 경기 상대가 모두 리버풀이에요. 다음해인 82-83 시즌 러쉬와 케니를 앞세워 또 리그 1위를 하면서 이 14번째 리그 우승 플러스 3년 연속 리그컵 우승을 하게 됩니다. 미쳤죠 그냥. 이때 이제 리그컵 결승을 치르기 전 페이슬리 감독이 은퇴를 미리 발표하면서 우승 이후 감독이 직접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끝으로 리버풀 감독직을 마무리. 지금까지도 리버풀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으로 남게 됩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안필드에는 페이즐리 감독의 사진을 이제 응원 결계로 쓰고 있어요.
순위만 놓고 봐도 뭐 아시겠죠? 이 사람이 왜 리버풀의 레전드 감독인지. 그렇게 샹클리, 페이슬리를 거치면서 리버풀은 유럽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요, 이제는 진짜 됐습니다. 리버풀의 근간을 닦은 레전드 감독이었던 샹클리를 이어받아 리버풀 역사상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페이슬리의 다음 자리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에야말로 찐 독이 든 성배거든. 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게 된 감독이 바로 리버풀의 11대 감독인 조 페이건이란 감독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페이슬리가 은퇴하겠다고 하니까 막 옆에서 엄청나게 역시 뜯어 말립니다. 하지만 결국 페이슬리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서 감독이 돼요. 참고로 페이건 감독 역시 샹클리 시절 붙으른 멤버입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부임하자마자인 83-84 시즌 리그 1위 플러스 리그컵 우승 플러스 유로피안컵 우승까지 하면서 트래블을 해버려요. 이거 하나로 리버풀 레전드 감독 반열에 오릅니다. 그리고 페이건은 딱 2년 동안만 리버풀 감독직을 수행하는데 마지막 시즌이었던 84-85 시즌 아쉽게 리그 2등을 하지만 유로피안컵 결승에 진출하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잡아요. 이 경기 끝나면 페이건 감독은 사임한다고 미리 밝혔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이제 결승 상대인 유벤투스를 상대로 이제 벨기에 헤이젤이라는 도시로 이제 향합니다. 헤이젤 참사. 1980년대 영국 훌리거니즘의 끝판왕으로 알려진 사례. 그날 영국 BBC 방송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흥분한 리버풀 강성 팬들이 유벤투스 팬들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유벤투스 팬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벽에 깔리고 서포터들이 깔리면서 39명의 팬들이 압사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던 마거릿 대처가 매우 분노합니다. 결국 마거릿 수상이 일정 기간 동안 영국 팀들이 유럽 대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검토를 올려요. 근데 이거를 UEFA 측에서 야 됐고 너희 같은 야만인들이랑은 도무지 축구 못하겠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냐 축구를 보다가. 앞으로 잉글랜드 모든 클럽들은 유럽 대항전 영구 출전 금지다. 물론 뭐 나중에 이제 UEFA 측에서 징계를 처리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잉글랜드 클럽은 5년간, 리버풀은 6년간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결과가 발생하죠. 이것 때문에 리버풀 싫어하는 잉글랜드 축구 팬들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날 이제 결승은 이제 결국 유벤이 0대1로 이기는데 그 결승골을 이제 그 유명한 미셸 플라티니가 이제 넣게 됩니다. 당시 플라티니가 이제 83, 84, 85년 이제 3연속 발롱도를 수상하는데 83년 발롱 2위가 이제 다 달글인 거를 봤을 때 달글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죠. 아무튼 그렇게 리버풀 감독직은 다시 공석이 됩니다. 아마 유럽 역사상 최고의 헬모드급 감독 자리일 겁니다. 샹클리, 페이슬리, 페이건이 이룩한 미친 업적 플러스 헤이젤 참사로 팀이 가장 힘들 시기라는 역대급 리버풀을 받은 레알 찐 독이 든 성배, 아니 독 만든 성배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오히려 이런 자리의 감독은 매우 쉽게 정해지게 되는데 당시 34세였던 달글리시가 선수 겸 감독으로 임명됩니다. 선수로서는 충분히 리버풀 레전드 반열에 오른 달글리시의 감독 시기는 어땠는가? 부임하자마자 85-86 시즌 리그 우승 플러스 FA컵 우승으로 더블 달성. 당시 리그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가 첼시를 상대로 한 경기였는데 결승골을 넣은 게 다름 아닌 달글리시. 팀이 힘들 때 선수 겸 감독으로 결승골까지 넣어서 리그 우승. 이건 뭐 영화에서나 뭐 나올 법한 이야기죠. 이건 샨테하고 뮤네즈도 못합니다. 이거는. 다음해인 86-87 시즌 리그 2위 플러스 리그컵 준우승으로 드디어 리버풀이 무관을 하는데 더 큰 악재가 이제 찾아옵니다. 바로 이언 러시가 이 시즌을 끝으로 유벤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이 시기에 리버풀 정말 될 놈들을 보여주는데 이 러시의 미친 공백을 메꾸기 위해 데려온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차후 리버풀의 레전드이자 무려 퍼거슨이 거절했다던 그 선수 존 반스. 참 이 시기 리버풀은 영입운도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황금 세대를 보던 리버풀 골수 팬들이 막 캐롤, 램발보 막 이런 거 영입하는 거 보고 당시 뭔 생각을 했겠어요. 결국 다음 시즌인 87-88 시즌 40경기에서 딱 2판 지고 리그 우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이제 킹케니의 가호 아래 모든 참사와 고난을 이겨내면서 다시 한번 리그 1왕에 안착하던 1989년 4월 15일 어느 날 역대 축구사 최악의 참사로 기억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힐스보로 참사의 경우에 지금 원인이 나왔어요. 경기 관계자 및 정찰들이 관중 인솔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기장 한쪽에 리버풀 팬들이 집중되면서 발생한 압사사고. 총 96명의 팬 그 중에서 10대가 38명, 20대가 무려 40명이 사망한 말 그대로 참사죠. 근데 당시 영국 경찰 측은 이 참사를 사고차 처리내는데 쉽게 말해서 지들끼리 모여있다가 사고가 난 거다. 자기들 잘못이다 이거야. 막 증언도 막 지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있다가 막 그렇게 저렇게 됐다. 거기서 리버풀 팬들이 1차로 빡친 상태였는데 여기서 그 신문사가 불난십에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리는 기사를 냅니다. 힐스보로 참사 당시 일부 리버풀 팬들이 희생자의 주머니를 털거나 경찰들에게 오줌 및 폭행을 갈기는 거 봤다. 가더라. 예나 지금이나 역시 그 언론. 당시 기사인데 이제 전면에 딱 더 트루스 이 버리니까 유가족이나 피해를 본 팬들이 졸지에 사회적 매장이 당해버리는 거지.
물론 이제 23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더선에서 다시 한번 정정된 기사를 내는데 제목이 더 리얼 트루스 이지. 아직까지도 리버풀 팬들은 더선 하면 이제 치를 떨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큰 참사를 당한 시즌임에도 당시 리버풀 무려 FA컵 우승을 합니다. 당시 이제 결승 상대가 이제 에버튼이었는데 힐스보로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 이제 머지사이드 출신이었기 때문에 에버튼 팬들이 추모의 결계를 내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싸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피는 못 속인다. 괜히 프렌들리 더비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이제 2위를 하는데 이 경기가 잉글랜드 축구사에서 가장 극적인 경기일 겁니다. 당시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리버풀이 1위, 아스날이 2위였는데 딱 만난 거야. 리버풀 입장에서 2대0 이상으로만 안 지면 리그 우승이었어. 당시 리버풀은 24경기 무패 행진 중이었고 전반전도 0대0으로 끝났기 때문에 지더라도 2대0 이상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후반 시작하고 나서 아스날이 이제 한 골을 넣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장이 가버려. 후반 막판 이제 리버풀 주장 맥마은이 1위라는 제스처를 이제 합니다. 1분만 더 버티면 리그 우승이야 이거야. 그때 존 반스가 이제 볼을 잡아요. 그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측면 가서 시간 끄는 거 또는 상대 쪽으로 드리블 치는 거. 존 반스는 드리블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뺏깁니다. 이 한 번의 찬스. Streaming forward now in surely what will be their last attack. A good ball by Dixon finding Smith. For Thomas, charging through the midfield. Thomas, it's up for grabs now. Thomas, right at the end. 그렇게 후반 91분 아스날의 추가골로 아스날이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일각에서 이제 맨시티 QPR 경기로 맨시티가 이제 우승한 게 더 극적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번 경기는 1위와 2위가 딱 만났다라는 점 그리고 그 한 판으로 결과가 달렸다는 점에서 더 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존 반스는 아직도 당시 골돌 안 한 거를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89-90 시즌 각성한 존 반스는 총 28골이라는 침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면서 리버풀의 리그 우승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누가 알았을까요? 이후로 30년간 리버풀이 1부 우승이 없게 될 줄은. 1991년 2월 달글리시가 감독직 사임을 합니다. 솔직히 버티기 힘들었겠죠. 선수 시절엔 헤이즐 참사, 이후 아무도 리버풀 감독을 안 하려고 해서 선수 겸 감독으로 앉았는데 3년 뒤에 또 힐즈보로 참사. 실제로 자서전을 보면은 내가 사임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힐스보로 참사다. 사임 1년 전인 1990년 크리스마스 때는 온몸에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로 매일 주사를 맞았다. 아이들이나 가족들에게 인내심을 잃고 화를 내기도 했다. 나는 휴식이 필요했고 더 이상 감독직을 할 수 없었다. 또한 힐스보로 참사의 모든 장례식에 이제 참여를 했으며 사임 이후에도 리버풀 지역 암치료 모금 활동 등 여러 자선 활동들을 하면서 리버풀 거주민이라면은 절대로 싫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공로로 2018년 달글리시 경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죠. 달글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후 리버풀의 기록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리중 따기 시발점이죠. 달글의 사임 플러스 임시감독 이후 14대 감독으로 그레이엄 수네스 감독이 선정됩니다. 그 역시 달글 러시와 함께 80년대 리버풀 황금기를 이끌던 주역이었지만 취임 첫해 6위로 갑자기 순위가 급락하더니 이 사임한 달인 1994년 1월까지는 황금기와는 매우 먼 이런 순위를 기록을 하게 되죠. 일각에선 그의 과감하고 당돌한 캐릭터성이 이제 리버풀에 악영향을 줬다는 말도 있어요. 실제 막 활약하던 선수들을 내보내고 막 유망주들을 과감하게 쓰고 그랬거든. 그 안에는 훗날 리버풀의 레전드가 될 로비 파울러 같은 선수도 있어가지고 수네스를 옹호하는 여론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92년 FA컵 1회 우승을 끝으로 수네스의 커리어는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리버풀 15대 감독으로 로이 에반스 감독 역시 부트룸의 유산입니다. 샹클리의 부트룸 유산이 1990년대까지 온 거예요. 이 정도까지 클럽에 영향을 미친 감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에반스 감독 리그에서의 우승은 없지만 그래도 3, 4위를 오가는 준수한 성적에 94-95 시즌 리그컵에 우승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 활약을 보여주긴 합니다. 이러한 90년대 리버풀의 암흑기에 매년 30골 이상을 넣으며 리버풀을 캐리했던 선수가 바로 로비 파울러 선수였고 그렇게 리버풀의 레전드 반열에 오르는 이제 계기가 되기 시작하죠. 물론 80년대 황금기 시절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진 건 사실이라서 팬들의 걱정이 컸지만 가쁜 리버풀 유소년 팀이 역사상 처음으로 FA 유스컵을 우승하면서 마이크 로원, 캐러거 같은 유망주들이 발굴되는 호재도 있었죠. 당시 상대가 또 이제 퍼디 램파드를 앞세운 웨스트햄이라는 점도 또 포인트죠. 그렇게 21세기 우리에게 익숙한 축구 시대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1999년 7월 16일 제라르 울리에라는 프랑스인이 리버풀에 나타납니다. 당시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다른 나라의 감독들을 좀 데려오는 열풍이 불고 있었는데 1996년 아스날에서 이제 벵거 감독을 선임하면서 2년 만에 더블을 기록하거든요. 그걸 본 리버풀도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한 거지. 그렇게 기존 감독이었던 에반스와 프랑스에서 온 울리에 감독을 공동 감독으로 선임을 합니다. 영국과 유럽의 축구 시너지 뭐 그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결론은 X합니다. 일단 감독이 두 명이니까 선수들이 혼란스러워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밥도 따로 먹을 정도란 기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두 감독으로 인한 선수들 간 파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요.
결국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에반스 감독이 이제 리버풀을 위해서라는 말을 남기고 물러나면서 리버풀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국 출신 감독 체제가 들어섭니다. 드디어 샹클리의 부트럼 유산이 끊어지는 감독이 들어서게 된 거죠. 2000년도에. 물론 이제 울리에 감독도 그걸 의식해서인지 부트럼 출신 코치들을 여러 뽑으면서 본격적으로 감독직을 시작합니다. 우선 1인 감독이 되고 처음으로 한 일이 자기 성향 아닌 선수들 다 내칩니다. 그렇게 90년대 리버풀을 이끌던 대부분의 선수들은 팀을 나가요. 그리고 5년 리빌딩이라는 프로젝트를 내세우면서 하나하나 선수 영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인 1998년 11월 29일 21세기 리버풀 최고의 선수 스티븐 제라드가 데뷔를 하기도 하면서 세대 교체를 이제 알리죠. 그렇게 어수선하던 이제 98-99 시즌 리그 7위를 시작으로 조금씩 리빌딩의 포텐이 결국 터지는데 2001-2002 시즌 UEFA컵, FA컵, 리그컵, 슈퍼컵, 커뮤니티 실드를 모두 석권하면서 트리블 및 잉글랜드 최초 5관왕을 달성합니다. 이때 리버풀 격수 라인이 이제 에밀 헤스키, 오원 투톱 체제였는데 이 둘의 호흡이 아주 잘 맞았죠. 피파 온라인 2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헤스키가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즌 오원이 발롱도르를 수상하죠. 그렇게 황금기 이후 최고의 세대로 리그 우승까지 노릴 수 있던 다음 시즌 갑작스럽게 울리에 감독에게 심장병이 발발하면서 5개월간 팀 지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시즌 무려 리그 2위를 하면서 만약에 5개월의 공백 동안 울리에 감독이 지휘를 했다면 우승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을 남겼죠. 그리고 이 심장병 발발 이후로 울리에 감독과 리버풀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90년대 이제 리버풀의 과도기에서 5관왕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울리에 감독의 선수 보는 눈이 한몫을 했었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선수는 바로 영입을 하거나 1군으로 콜을 하고 그렇게 리빌딩을 성공을 했지만 심장병 이후엔 최악의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팬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리버풀 임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이제 아넬카를 굳이 포기하고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에라지 디우프를 선택한 점. 기존에 잘하던 선수들을 굳이 내보내고 되도 않는 프랑스 커넥션을 계속 선보였는데 완전히 폭망해버리는데 선수 보는 눈이 완전 퇴화해버립니다. 그럼에도 0203 시즌 5원 제라드의 활약으로 리그컵 하나 들어올리면서 체면을 챙기긴 합니다. 그러던 다음에 이제 03-04 시즌 리그 4위를 끝으로 울리에 감독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심장병 이후에 판단 때문에 평가가 갈리는 감독이긴 하지만 그래도 트로피만 6개를 들어올렸고 당시 리버풀을 모던한 팀으로 바꾸는데 기여한 감독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높은 평가를 받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다음 감독을 찾던 리버풀 수뇌부들의 눈길은 특이하게도 스페인으로 향하는데 바르샤 레알 양강 체제를 부수고 리그 1위 플러스 유로파컵까지 우승을 한 한 스페인 감독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라파엘 베니테즈, 일면 배법사가 EPL 최초 스페인 출신 감독으로 들어옵니다. 확실히 스페인 출신답게 오자마자 스페인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사비 알론소, 루이스 가르시아 같은 골찌간 선수들이 이때 이제 팀에 들어옵니다. 이런 베니테즈의 첫 시즌, 스타트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첫 시즌 리그 7경기 중 3패에 FA컵 2부 팀에게 광탈, 챔스 조별리그 1무 1패로 리그 초반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러던 챔스 조별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올림피아코스에게 0대1로 끌려나가게 되면서 무려 3골을 넣어야 16강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기어이 3골을 넣으면서 16강에 진출을 하는데 그때 나온 이 제라드의 미친 대포알 슈팅은 아직도 이제 하이라이트에 자주 나오긴 하죠. 여기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면서 이제 이스탄불의 기적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렇게 16강 레버쿠젠, 8강 유벤투스를 차례로 꺾고 4강에서 만난 팀이 바로 무리뉴의 이제 첼시였는데 당시 이제 첼시는 리그 1위 플러스 리그컵 우승까지 해놓은 상태로 진짜 미친 폼의 시절이었어요. 심지어 그 리그컵 결승 상대가 리버풀이었거든. 한번 찢어발기고 온 거야. 근데 이걸 1차전 0대0, 2차전 0대1로 리버풀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때 나온 골이 그 유명한 유령골로 골라인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아직도 얘기가 나오는 골인데 지금이야 뭐 골라인 판독기가 있지만 이제 그때는 없던 시절이라 가지고 부심이 보고 이제 골로 선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시 혈인유가 이것은 달에서 온 골이다. 어쩌면 부심이 골을 넣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입을 터니까 이제 제라드가 그 골 아니었으면 이전 상황 때문에 PK였고 그랬으면 첼시 키퍼 퇴장이라서 오히려 우리가 손해야. 이렇게 응수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리그컵 결승, 챔스 4강 막 이렇게 빡센 자리에서 막 만나다 보니까 무리뉴와 베니테즈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작년 챔스와 유로파 우승 감독이라는 부분에서 라이벌리가 더 컸죠. 그렇게 결승에서 세계 최강 AC 밀란을 만나서 이스탄불의 기적을 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울리에 플러스 베니테즈의 유산으로 우승한 챔스였기 때문에 이제 샹클리의 유산에서 이제 현대식 리버풀로의 변화 우승한 의미 있는 트로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던 다음 시즌인 05-06 시즌 제라드의 이적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가장 구애를 했던 거는 바로 무리뉴의 첼시. 리그컵 결승, 챔스 4강전에서 직접 맞붙으면서 제라드의 전성기를 봤던 무리뉴니까 얼마나 영입을 하고 싶었겠어요. 거기다 이제 첼시가 당시 자본이 엄청나잖아. 막 최고 이적료 막 질러버리고 하니까. 당시 리버풀 사장이 제라드를 지키는 게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사실상 이적이 이제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라드 스스로가 거절하면서 리버풀에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제라드가 첼시에 갔다라면 우승 커리어는 진짜 쓸어 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라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팀에 남은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첼시에서 여러 트로피를 드는 것보다 리버풀에서 하나의 트로피를 드는 것이 더 값지다. 결국 해당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면서 FA컵 결승전에서 무려 2골 1어시를 기록하면서 팀을 멱살 잡고 캐리하면서 FA컵 우승을 이룹니다. 리버풀 팬 입장에선 제라드를 싫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챔스 우승, FA컵 우승, 리그 연속 3위. 그렇게 배법사의 지휘 아래 정상으로 향하던 리버풀에 갑자기 큰 악재가 찾아오게 되는데 미국 사업가인 힉스와 질레트라는 사람들이 리버풀을 인수합니다. 미국 구단주라면 이미 옆 동네 맨유의 글레이저 가문이라는 선례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은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힉스 앤 질레트가 돈? 그까이 그냥 시원하게 써준다. 그리고 경기장도 새로 지어줄게. 그러니까 걱정 마. 는 개뿔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킵니다. 심지어 두 구단주가 이제 베니테즈가 있던 상태에서 클린스만과 감독 자리 관련해서 접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베니테즈와 구단주 간의 갈등이 매우 깊어집니다. 그렇게 선수 영입에도 차질이 빚어지던 당시 리버풀은 한 번 더 극적으로 챔스 결승에 또 진출을 합니다. 하는데 다시마나 이제 AC 밀란에게 이제 1대2로 패하면서 2연속 챔스 우승까지는 실패를 합니다. 챔스 지고 나서 이제 팬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딱 이때 한번 돈을 풀긴 해요. 이때 클럽 레코드를 데려온 선수가 바로 토레스. 아주 미친 활약을 하면서 골득실 플러스 50임에도 리그 2위란 아쉬운 결과로 시즌을 마무리를 하게 되죠. 어쨌든 계속 이 구단주들과 마찰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베니테즈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베니테즈도 폭발해버린 사건이 발생하는데 당시 배법사는 이제 가르스 벨이라는 영국 미드필더를 사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 리버풀 구단주들은 로비킨이라는 미드필더 영입하기를 원했고 결국 가레스 벨이는 영입 못하고 로비킨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가레스 벨을 데려오려고 한 거기 때문에 알론소가 팀을 떠납니다. 근데 로비킨도 감독이 원했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반년 만에 팀을 떠나요. 결국 벨이 영입하려다 전부 떠나보낸 이 일로 베니테즈가 매우 빡돌아버립니다. 이 상태로 리그 7위 플러스 챔스 조별 강탈을 끝으로 베니테즈는 감독직을 사임합니다. 그렇게 다음 18대 감독으로 로이 호지슨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리중딱 시즌이 개막을 했고 2년 만에 감독직에서 물러납니다. 이 와중에 힉스 앤 질레트가 결국 구단주에서 물러나는 이제 일도 발생을 해요. 이런 어수선한 시점에 리버풀 수뇌부들은 다시 한번 이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참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을 진국이라고 하잖아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달글리시는 진짜 진국인 거죠. 그러니까 싫어할 수가 없지. 이런 어지러지할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달글리시 우선 첼시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토레스부터 비싸게 내보냅니다. 그 돈으로 2명의 격수를 영입하는데 한 명은 2000년대 리버풀 최고의 영입으로 불린 선수, 한 명은 최악의 영입으로 선정되는 선수가 됩니다. 이렇게 영입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11-12 시즌 리그컵은 우승하지만 리그에선 8위. 이 시즌 수지가 에브라에게 늘 시전하며 8경기 출장 정지를 먹기도 하죠. 이때 이걸 가지고 달글이 수지를 옹호하려다가 대차게 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리그컵 우승 플러스 FA컵 준우승에도 리그 8위라는 성적을 남기고 달글마저 이제 사임을 합니다. 그렇게 리버풀의 20대 감독으로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취임을 합니다. 스완지의 기성용 선수를 지도했던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죠. 부임 직후 쿠티뉴, 스터리지 같은 선수 영입 플러스 스털링의 1군 콜업 등 선수단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부임 초기에 나쁜 성적임에도 시즌 막판이 3월에서 5월간 단 한 판도 지지 않으면서 리그 7위임에도 다음 시즌의 전망을 밝혔으며 수아레즈의 경우 이 시즌 리그 30골 15시라는 미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다음 시즌인 전설의 1314 시즌이 찾아옵니다. 수지, 스터리지, 스털링 조합으로 무려 101골을 집어넣은 시즌. 참고로 이 시즌이 바로 수지가 이바노비치를 깨물었던 시즌입니다. 이처럼 무려 101골을 퍼붓는 시즌임에도 12월 박싱데이를 기점으로 맨시티 첼시를 상대로 2연패를 하면서 리그 우승과는 조금 멀어지는가 싶더니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단 한 경기도 안 지고 12연승을 내리달리면서 자력 우승 기회까지 얻게 됩니다. 이 장면 있죠. 이게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이기고 제라드가 선수를 모아놓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노리치로 가가지고 3대2로 이기고 와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가 발생을 하면서 한번 리버풀의 풀이 꺾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 때문에 뭐 리버풀이 우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다음 경기인 수정군과의 경기에서 3대0에서 3대3으로 따라잡혀서 비기게 된 게 제일 컸죠. 그렇게 최종전 뉴캐슬을 이겼지만 맨시티와 승점 2점 차로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하게 되죠. 수정국만 잡았었으면 승점은 같아도 골득실 때문에 리버풀이 리그 우승을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죠. 이제 그 장면이 워낙 리버풀 레전드 선수가 이제 실수해서 먹었다 뭐 밈이 되어서 그런 거지 제라드의 이 실수 때문에 리버풀이 우승을 못했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쉽게 우승 못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10경기 징계에도 리그 31골을 넣은 수지가 이후 바르샤로 떠나 지금 보니까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그리고 34살의 제라드 역시 기량하락이 보이던 시기라서 우승 최적의 시기였기에 아쉬움이 더 컸죠. 그 이후로는 이제 수지를 팔고 탄생한 이제 전설의 램발보를 시작으로 제라드 역시 팀을 떠나면서 제2의 리중딱 시대가 이제 개막을 했고 결국 15-16 시즌 도중 로저스 감독이 경질됩니다. 리그 2위의 스노우볼이 너무나도 크게 굴러버린 것이죠. 끝으로 로저스 감독은 이런 말을 남기고 리버풀에 떠납니다.
이제 리버풀은 누가 와도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더니 이 양반이 왔죠. 그렇게 클럽 부임 직후 완전히 기울어가다시피 했던 리버풀은 이스탄불의 기적 이후 챔스 우승, 달글리시 이후 30년 만에 EPL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2019년 유럽 최고의 팀으로 자리잡게 됩니다.